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융정석 김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2장입니다. 우리 투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10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 관리 부분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살펴볼 거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투자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를 일단 나중에 평가를 하고 내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일단 알려고 하면은 일단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이제 펀드의 수익률 계산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용어들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제목도 투자 관리잖아요. 이제 통합적 투자 관리 과정. 사실은 내가 펀드 매니저로서 펀드를 운용할 때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절차대로 운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그죠? 정말 간략하게 맛만 보는 그런 형태로 살펴볼 거고요. 그 와중에 자산 배분 중에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해서 알아볼 거예요. 시험에 뭐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파트의 좀 어떤 특징상, 이 챕터의 특징상 이제 공부하시는 내용에 비해서 시험 문항 수가 좀 많아요. 10문제나 출제가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소리는 즉슨 일단 배우는 거는 시험에 대부분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문장에서 응용해서 어떤 다른 문장들이 나오는데, 지금 배우시는 문장만 잘 습득하신다면 당연히 응용되는 문장들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제가 워낙 요약을 잘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한자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용어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투자 수익률 계산입니다. 먼저 내부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FP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정말 지겹도록 듣게 되고 계산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영어로 하면 IRR이라고 합니다. 뭐 인터 뭐 어쩌고저쩌고 나갈 거니까, 그죠? I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이트 이제 우리 금리 수익률, 그래서 IR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금액 가중 평균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왠지는 몰라도 돼요.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냥 내부 수익률, 같은 표현으로 금액 가중 평균 수익률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300원이 나왔고요. 배당이. 또 1년 뒤에 30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3년 차 때는 이제 배당 3만원하고 내 돈 1,300원. 주로 이제 채권이 이렇게 했죠. 이자 300원, 이자 300원, 뭐 만기 때 1,300원, 원금 10,000원하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10,000원, 나는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년째에는 300원, 2년째에도 300원, 3년째에 1,300원이 나왔단 말이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현재 가치, 그러니까 1년 뒤의 현금 흐름을 지금 현금 수준으로 할인해 보는 거죠. 할인할 때는 이제 일정 수익률, 내가 어떤 수익률을 받았단 말이죠. 내가 얻은 수익.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내가 얻은 수익이 얼마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1 플러스 R. 다음에 1 플러스 R의 이 녀석은 자승. 2년 뒤니까, 그죠? 2년치만큼 할인해야 되니까. 내 받은 수익률로. 이거 마찬가지. 3년이니까 1 플러스 R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현금 흐름과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일치시키는 그 할인율, 또는 현금 유출액, 나가는 돈과 현금 유입액,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그 할인율, 같게 만드는 그 할인율, 이걸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IRR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금 흐름의 크기, 그죠? 그 다음에 화폐 시간적 가치, 여기 1년, 2년, 3년 화폐 시간적 가치, 이거를 고려해서 내가 얻은 수익이 얼마냐,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런 거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현금 흐름에서는 내가 얻게 되는 수익률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개념. 그래서 1번이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 이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기간 이제 투자 수익률. 다기간 틀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째에는 뭐 10% 수익 났고 2년째에는 30% 났고 이랬을 때 뭐 이런 이제 수익률의 측정입니다. 크게 우리가 산술 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여기서 말하는 기하는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한다. 어쨌든 기하평균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예가 있을 때 내가 1기간에는 100%의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2기간에는 마이너스 50% 수익이 났어요. 자, 이거 우리 그러면 전체 기간 동안에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산술 평균은 우리가 맨날 하는 겁니다. 그냥 100% 더하기 마이너스 50% 나누기 두 개니까 2. 그러니까 얼마예요? 25%.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는 산술 평균 수익률, 영어로 AR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시간 가중 평균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아까 내부 수익률은 금액 가중이었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것도 시험 지문으로 나오니까요. 시간 가중 평균 수익률. 자, 이거는 운용자가 중도 투자 금액 등의 재량권이 없는 경우 금액 가중 평균 수익률보다 더 적절하다. 금액 가중 평균 수익률. 아까 IRR보다 더 적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했을 때? 운용자가 중도 투자 금액 등의 재량권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걸 소위 임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돈 내는 방식 중에 임의식, 뭐 거치식, 적립식 이렇게 뭐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임의식은 내가 내고 싶을 투자자가 내고 싶을 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펀드 매니저의 그 재량과는 관계가 없죠. 투자자가 돈을 그냥 임의식을 알아서 내는 거니까 지금 딱 투자하면 좋은데 투자자가 돈을 안 내. 그리고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데 투자자가 입금 안 해? 그러면 이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실적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금액 가중 평균 수익률보다는 이 산술 평균 수익률이 그냥 더 적절하다. 그냥 다 더 이런 기간 수익률을 더해서 나누기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낸다. 아니면은 또 언제 적절하냐면 산술 평균 수익률은 기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서는 이제 미래 수익, 그러니까 IRR과 비교해서는 요 재량권이 없는 경우에 더 적절하고, 다음에 GRR, 기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서는 이제 미래 수익률을 예측할 때, 아니 이렇게 투자했으면 다음 기간의 수익률은 얼마 정도 예상돼요? 라고 할 때 산술 평균 수익률이 더 적절하다. 기하 평균 수익률보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럼 이제 기하 평균 수익률은 뭐냐라고 하면 중도 현금 흐름이 재투자되어 증식되는 것을 감안한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중도 재투자 수익률이 바뀌더라도 사용 가능한 수익률 방식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일단 1을 더해줘요. 다. 100%니까 이걸 소수점으로 고치면 1이죠. 기하는 곱한다 그랬다, 그죠? 곱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얘는 이제 마이너스 0.5죠. 요렇게. 근데 이제 평균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으니까 그냥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3개면 3기간이면 3루트 이렇게. 그래서 1을 더해줬으니까 1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걸 기하 평균 수익률, GRR 계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현금 흐름이 들어오더라도 구분해서 그러면 또 요거 기하적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재투자대에 증식되는 것을 감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2 곱하기 0.5, 1이죠. 루트 1은 1이죠. 1 빼면 0이죠. 0. 이 0%다, 그죠? 근데 보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 수익 났으면 200만 원이 됐어요. 200만 원이 됐는데 마이너스 50% 수익 났으니까 100만 원.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이 됐으니까 수익률 0%. 이게 정확하네,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수익률을 우리가 보는 데는 기하 평균 수익률이 정확해요. 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0%라고 하면 0%? 근데 미래에 이제 다음 기간은 얼마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 같니라고 예상하기에는 뭐 100% 마이너스 50이니까 한 25 정도? 그때는 이제 ARR이 더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얘가 정확. 미래의 기대 수익을 예상할 때는 요게 더 이제 사용,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3개가 나왔는데 내부 수익률, 그다음에 산술 평균 수익률, 기하 평균 수익률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어 내부 수익률은 금액 가중 평균 수익률, 산술 평균 수익률은 시간 가중 평균 수익률. 이런 용어 말장난 내기 좋으니까 출제자분들이 애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제 기대 수익률이란 용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내가 어떤 A라는 뭐 투자 자산이 있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고요.
이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 기대할 수 있느냐? 기호로는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대 수익률. 뭐냐라고 하면 일단 기대 수익률도 포트폴리오에서는 투자 대상 자산의 수익률을 투자 비중으로 가중 평균에서 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펀드가 A라는 주식과 B라는 채권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펀드가. 그래서 A라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10%고 B라는 채권의 기대 수익률은 20%고 5%다. 근데 이거를 내가 5대5로 투자했다. 재산을 반씩 펀드 매니저인 나는 5대5로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제 곱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비율이 50%, 기대 수익은 20%. 20% 곱하기 투자 비율 0.5 더하기 5% 곱하기 0.5. 사실 다 소수점으로 해야 되는데 요거 좀 보시기 편하게 퍼센트로 했습니다. 계산할 때는 다 소수점으로 해야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10%, 이러면 2.5%, 그죠? 그래서 12.5%가 되겠죠. 이 소리는 뭐냐면 20%가 기대되는 수익률 A 자산과 5%가 기대되는 B라는 자산에 5대5로 투자하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은 12.5%라는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12.5%.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투자 대상 자산의 수익률을 투자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값 이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측정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방법.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은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다음 중 기대 수익률 측정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러면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제 그 실행 방법이랑 전술적 자산 배분의 실행 도구가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섞어서 그래서 시험에 또 다음 중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래 놓고 여기 있는 거 하나 집어넣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방식을 이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분석법. 과거 장기간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가장 그러니까 말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냥 옛날에 한 10% 정도 나왔네 수익률? 그럼 앞으로도 한 10% 나오겠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이렇게 구하는 게 추세 분석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그 투자 역사가 긴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죠? 과거 장기간의 수익률이 없으면 좀 오류가 많아지겠죠. 그죠? 어쨌든 과거 장기간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방법 추세 분석법.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분석법. 말 그대로 시나리오별 어떤 발생 확률을 가중 평균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 발생 확률을 가중 평균한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자, 불황일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70%. 그죠? 불황일 때. 이 확률이 30%, 0.3 더하기 보통일 때는 40%. 이 확률이 0.4 더하기 호황일 때 수익률 100%. 15%네요. 그죠? 15%. 그다음에 100% 곱하기 0.3. 이렇게 하면 37에 21 마이너스 21 요거 4, 66 그다음에 이거 30. 그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 15%. 주식 A의 기대 수익률은 15%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말 그대로 시나리오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B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10 곱하기 3이니까 3, 15% 곱하기 0.4니까 또 6, 20% 곱하기 0.3이니까 6, 다 더하면 15%. A 주식과 B 주식의 기대되는 수익률은 같네요. 그죠?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 두 개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저 같으면 B 선택하겠는데요. 왜? 같은 수익, 같은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는데 얘는 와, 이거 봐보세요. 변동성. 근데 얘는 그죠?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덜 위험하다라고 하죠. 결국 위험이란 것은 어떤 변동성의 크기가 위험이거든요. 결국 투자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이제 방향으로의 이제 변동, 그죠? 그러니까 B.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펀더멘털. 우리 뭐 기초 체력이라고 이야기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법.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발생 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추가해서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건 그냥 이런 방법이 있는 같다라고 그냥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 너무 지금 우리는 쉽고 빠르게, 알겠죠? 요거는 그냥 펀더멘털 분석법입니다. 혹시 질문에 요게 뭐냐? 그럼 답은 펀더멘털 분석법이에요. 다음에 이제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법. 말 그대로 시장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그 수익률을 사용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뭐, 한 10% 정도 예상될 것 같은데, 그럼 10%인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그 방식이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장 공통 예측치 사용.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그 미래 예상 수익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거 할 때 이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뭐 퍼의 역수를 가지고 아니면은 배당 수익률에다가 EPS 장기 성장률을 계산해서 다 더해가지고 기대 수익률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걸 몰라도 되고 어쨌든 개념은 이름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배 원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방금 살펴봤던 거에서 같이 계산해 보시,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거에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아까 A라는 주식도 그렇고 B라는 주식도 잠깐만요. 그러니까 가로축이 위험이고 세로축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험 시그마라고 좀 써놓을게요. 그래서 B는 기대 수익률이 B나 A나 전부 다 15%였어요. 15%. 근데 제가 A가 더 위험하다 그랬죠. B보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A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당연히 B를 선택한다. 같은 수익률 하에서는 낮은 위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성적 투자자라면. 그죠? 근데 또 이런 상황 한번 볼까요? C와 D가 있다 보세요. C와 D에서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C죠. 같은 위험 하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당연히 선택하겠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배 원리라고 합니다. 지배 원리. 이렇게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이 B와 C를 뭐라고 하느냐? 효율적 증권. 이게 여러 개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이제 여러 종목으로 구성해 놓은 거니까요. 예.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효율적 증권 또는 효율적. 그러니까 효율적인 말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에 수많은 이런 이제 투자 자산들이 수많은 수익률과 위험을 가진 각기 다른 수익률과 위험을 가진 수많은 자산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다른 자산들은 이 가장 높이 있는 자산에 지배당하죠. 그죠? 얘만 선택되죠. 왜? 같은 위험인데 수익률은 가장 높은 거. 그죠? 수평으로 그어보면은 같은 수익률인데 위험이 가장 낮은 거를 선택할 겁니다. 결국 요 선에 의한 선 위에 존재하는 자산을 선택할 거란 말이죠. 지배 원리에 의해서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효율적 투자 기회 선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어쨌든 이거 효율적 투자 기회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위험이 가장 작은, 그죠? 예,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 선상에서는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면 선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선택할 거냐는 이제 개인의 위험 선호도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좋아하고 높은 수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을 선택할 거고 낮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배 원리에서 효율적 투자 기회선과 즉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자신의 어떤 위험 위험 선호도와 만나서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진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증권이라고 합니다. 최적이라는 말이 붙여요. 내 위험 선호도를 반영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 최적 포트폴리오. 자, 여기서는 요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험입니다. 위험은 우리가 투자에서 위험은 미래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A 주식이 이제 변동성이 더 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죠? 불확실된 변동성이 더 크니까 A가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위험을 수치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미래 수익률의 분산도, 흔히 그래서 범위라든지 아니면 분산, 표준 편차, 변동계수,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주 위험을 계산하는 이제 그 변수들이 아닌 것은, 그래서 답은 상관계수였어요. 상관계수는 얼마나 두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의 정도. 그래서 요건 아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근데 우리 사실 어릴 때 수학 시간에 다 공부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분산, 표준 편차, 어차피 좀 개념을 우리 금융 공부하실 때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왜 이거를 위험으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면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뭐 학급에 우리 1학년 3반 어린이들 평균 키가 우리 철수는 120, 뭐 영희는 110, 그다음에 태환이는 뭐 130,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이 아이들을 다 더하면 250, 360이다, 그죠? 360. 그래서 3을 나누면 120. 우리 학급의 평균 키는 120cm잖아요. 평균 키는 120cm. 근데 이제 우리 제가 아까 철수라 그랬습니까? 기억력이. 어쨌든 평균 키가 120이니까 요 120에서 평균에서 요 이제 철수의 키를 빼면 0이고, 그죠? 그다음에 평균 키에서 영희의 키를 빼면 10이고, 평균 키에서 태환이의 키를 빼면 마이너스 10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편차라고 하죠.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평균과의 차이, 편차. 근데 편차를 그냥 더하면,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0. 그래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제곱해서 더합니다. 제곱해서 더해. 이 값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100 더하기 100, 200. 에서 이제 나누기 3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네. 어떤 분포의 정도. 그리고 이 분산은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단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 분산에다가. 그걸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분산을 시그마의 자성이라고 표현하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 편차. 편차들의 이제 표준값인 거죠. 자, 그러면 편차들의 표준값이면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여기가 평균값입니다. 아까 키 120,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만큼 플러스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예를 들어서 뭐 10cm라고 합시다. 10cm라면 평균이가 120이니까 130과 마이너스 130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학급 평균 키가 이 안에 들어와 있을 확률이 약 65% 정도라는 거죠. 약 65%. 그리고 이 시그마, 뭐 140에서 마이너스 120, 요 사이에 들어와 있을 확률은 뭐 95%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개념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위험으로 이게 절대값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성의 절대값들. 그러니까 위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위험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넘어가세요. 위험 계산은. 거기 나올 확률이 낮은데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어서 계산해드리면 아까 이제 근데 이걸 계산하려면 평균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험은. 근데 아까 그 기대 수익률이 평균값인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15%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에서 0.15, 15% 빼기 마이너스 0.7. 그죠? 요거의 자승 곱하기 확률 0.3 더하기 얘는. 다음에 0.15 빼기 0.15는 0이니까 의미가 없다. 그죠? 날리고. 다음에 평균값 0.15 빼기 다음에 뭐예요? 100. 더하기가 되겠죠. 처음에 빼기니까 0.15 빼기 0.7이니까. 다음에 빼기 100. 이거의 자승 곱하기 0.3. 요렇게 해줘.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거 해서 요게 나온 값이 이제 주식 A의 분산. 이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이제 주식 A의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쨌든 한 번 정도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방향을 좀 잘못했네. 그래, 뭔가 쓰다가 이상하더라. 여러분들 순서가 요게 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15. 평균값 뒤에 자승 곱하기 0.3. 아, 네, 평균값을 아껴 썼네. 잠깐. 죄송합니다. 100, 그러니까 1 마이너스 0.15의 자승 곱하기 0.3. 이렇게.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평균값이 뒤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 요것도 진짜 어쩌다가 가끔 요거는 시험에 나와서요. 아까 이야기했죠. 표준 편차 한 배수일 때는 68%의 확률. 68%는 65가 아니에요. 68%, 68.27. 그리고 아까 이 시그마 요거 그려놓고, 그죠? 요만큼이 이제 이 시그마 마이너스 이 시그마 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을 확률은 95.54%. 3시금하면 거의 100%다. 그죠? 99.97. 요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른 숫자.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고 대충 한 68, 95, 99.97 거의 100%네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자산 배분 및 투자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통합적 자산 배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산 배분 이제 뭐 asset 자산이고 그죠? allocation 배분이라는 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 집단, 요 자산 집단이라는 개념. 에셋 클래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그죠? 자산 집단 아니면은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구분되는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투자 과정을 우리는 자산 배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산 배분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뒤에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정 자산의 초과 수익이 아닌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시장 수익률을 최적 자산 배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또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것은 다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자산의 초과 수익이 아닌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시장 수익률을 최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가중평균 내 가지고 그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의사결정이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자산 배분은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 고 얘가 되겠고 저자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요.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산 배분은 중기 또는 단기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자산 집단의 구성 비율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대비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그래서 길게 보느냐, 짧고 이제 액티브하게 보느냐의 어떤 차이다. 자산 배분 그렇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은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어떤 개념이 되겠고요. 1번은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험에 대비해서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관 투자가의 투자 성과는 시장 지수나 아니면 벤치마크, 아까 제가 벤치마크, 이 기준 잣대라고 했죠. 비교 대상인 거예요. 우리 소위 이제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호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호상이라는 친구가 이 화면을 볼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호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같이 옆집에 사는데 저는 항상 호상이의 어떻게 보면 재물이었죠. 우리 엄마한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성적표에 우가 하나 있어요. 우가 하나 있어. 그럼 수수수수수 우가 하나잖아요.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냥 그렇다고. 예. 그래서 우가 하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우가 하나면 잘했잖아요. 와, 난 내 애가 그랬다면 우와 잘했네 이럴 것 같은데 항상 호상이랑 비교당하는 거죠. 호상이는 올수인데 야, 니는 머리도 크고 똑똑한 게, 야, 어떻게 우가 하나 있냐? 근데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좀 다음에는 좀 잘해가지고 올수 받아라. 칭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 왜? 호상이보다 못했거든, 나는. 나는 그냥 계속 못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 잣대가 뭐냐가 엄청 중요하죠. 펀드도 마찬가지. 무엇을 벤치마크로 삼느냐가 이게 벤치마크라는 게 해서 기준 잣대이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지침도 되고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지침도 되고요. 벤치마크보다 뭐 예를 들어서 액티브면 초과 수익을 추구할 거니까 펀드는 대충 이런 스타일로 운영할 거구나. 패시브 펀드는 저 비교 잣대 따라가는 거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벤치마크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의 투자 성과는 다시 시장 지수 또는 벤치마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역시 자산 배분 효과가 투자 수익률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침을 이제는 알았다라는 거죠. 왜? 맨날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잘 선택하냐, 요거 좀 싼 거 사야 되나? 또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거 매매 타이밍이나 종목 선정이 아니라 자산 배분을 얼마나 잘하느냐. 즉 쉽게 이야기하면 위험 자산에 몇 프로 투자하고 무위험 자산에 몇 프로 투자하고 위험 자산 중에서도 뭐 주식에 얼마, 뭐 해외 주식이 얼마, 국내 주식이 얼마 이런 자산 집단들, 자산군들을 어떤 비율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투자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다 알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인식의 확산으로 기관 투자가들은 종목 선택이나 단기 주가, 금리 예측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과 같은 거시적 활동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한 건 투자 대상 자산군이 증가. 요즘에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요즘 뭐 가상화폐까지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겨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증가로 투자 상품이 다양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위험이 또 새로운 위험들이, 옛날에는 그냥 뭐 주식 하락 위험 이랬다면 요즘에는 뭐 잘못 투자하면 내가 하락에 베팅하면 올라도 위험이고, 그죠? 뭐 하여튼 그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위험도 다양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히 분산시킬 필요성이 생겨나더라. 그러니까 좀 자산 배분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을 알고 있으면 시험에는 어떻게 좀 바꿔서 나오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 문장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요 문장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합적 투자 관리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 관리 순서는 기본적으로 역시 또 알고 있어야겠죠. 순서 알고 있고 각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투자 목표 설정입니다. 투자 목표 설정. 중요한 건 일단 목표죠.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죠? 뭐 목표가 있어야 그걸 향해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자 분석을 이제 실시한다라는 점. 뭐 지금 현재 제약사항들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무 목표. 그래서 뭐 은퇴 자금이다. 뭐 개인으로 치면, 그죠? 은퇴 자금이다. 아니면은 뭐 집, 주택 마련 자금이다. 이런 재무 목표. 이제 거기서 그걸 가지고 투자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목표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 목표. 그래서 내가 요 펀드는 한 10% 정도, 이번 투자할 때 한 10% 정도가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투자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투자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제약 조건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약 조건은 대표적으로 투자 시계. 예, 내가 이제 얼마 동안 투자할 수 있느냐, 뭐 투자 기간 같은 거, 투자 시계. 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험 수용도, 나는 얼마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 적게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죠. 그죠? 어떤 위험 수용도, 다음에 법적 규제라든지, 다음에 이제 세금 이런 부분들 등등등. 이제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뭐 이 사람이 뭐 소득 같은 것도, 그죠?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성격의 자산 집단을 선정해야 된다. 다음 성격의 자산 집단. 그래서 자산 집단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뭐 주식형, 채권 뭐 이렇듯이, 그죠? 이자 지급형이냐, 투자냐, 부동산이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자산 집단을 선택하는데 어떤 성격이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분산 가능성을 충족해야 된다. 그 말이 뜻은 뭐다? 충분하게 많은 개별 종목이 그 안에, 자산 집단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이다. 우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너무 많잖아요. 아주 좋은 바람직한 자산 집단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많은 개별 종목이 존재해야 된다. 어떤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 이제 투자 가능한 대부분의 자산군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라고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 규모도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시장 규모도 적절해야 된다. 어쨌든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좀 말을 바꿔 나오든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 주제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산 집단들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자산 집단과 낮은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분산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투자하고 이거에 투자하면은 주식이 오를 때, 주식이 떨어질 때 부동산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 집단 간에는 독립성, 즉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 뜻은 다른 자산 집단과는 낮은 상관관계일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죠? 좋다, 낮은 상관관계. 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산 집단 내 자산은 이제 자산 집단 내 안의 자산은 동질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동질적. 이거는 무슨 이야기? 동질적이라는 이야기는 유사한 수익률과 위험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자산군 내니까
그죠? 유사한 수익률과 위험 패턴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좋다. 자, 그 다음에 벤치마크. 설명했습니다. 그죠? 엄마 친구 아들. 벤치마크를 선정할 때 또 요건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잘 숙지해 두시면. 일단 그 벤치마크의 구체적인 내용이 운용하기 이전에 명확해야 된다. 즉 벤치마크는 펀드를 운용하기 전에 먼저 설정돼 있어야 돼요. 왜? 운용 지침이기 때문에. 이전에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용 지침이기 때문에 벤치마크의 운용 성과를 운용자가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 따라갈 수 있어야지. 그죠? 또 계산도 해내야 되고. 그리고 적용되는 자산에 바람직한 운용상을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 펀드는 주식형 펀드인데 채권 지수를 예를 들어서 뭐 벤치마크로 삼는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얼추 내가 늘 잘하잖아요. 그죠? 비교가 잘못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샘플링 해볼 수가 있느냐. 자산 집단에 따른 벤치마크의 종류를 살펴보면 자, 코스피나 코스피 200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또 잘 나오거든요. 국내 주식, 그러니까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뭐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내 주식 이제 대표적인 시장 지수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MSCI AC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거죠. 이거 이제 ACWI는 선진국 지수다, 그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거라면 벤치마크는 MSCI ACWI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로이터 제프리 CRB 인덱스 요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더하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 투자. 대한투자 하는 경우에 그죠? 벤치마크 지수가 되겠고 KRX 채권종합지수나 뭐 코비 120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다 채권 지수다 그죠? 코비 120 이거는 이제 채권 투자할 때 다음에 3년 정기 예금 금리는 예금 그래서 예금의 벤치마크는 3년짜리 예금 금리가 예금의 벤치마크고 91일물 CD 금리는 단기 금융 상품의 벤치마크인 거죠. 단기 금융 상품의 벤치마크는 91일물 CD금리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연결.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연결. 자, 그렇게 보시면 벤치마크도 다 벤치마크가 뭔지를 설명했으니까, 그죠? 비교 잣대, 엄마 친구 아들, 비교 기준입니다. 근데 벤치마크만 보면 맨날 그 랜드마크가 생각나죠. 랜드마크가 다르죠. 랜드마크는 그 동네에 뭐라고 해야 되죠? 딱 그냥 약속 장소, 뭐 홍대 상상마당 이러면 그 상상마당이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렇듯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사전 이제 그 분석을 실시한다면 투자 분석을 두 번째 단계 투자 전략적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실행한다. 즉 전략적 자산 배분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일단 그 전에 그러면 각 자산의 이제 자산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하죠. 위험을 측정해 놓고 이제 고객 성향을 파악하고 자본시장을 예측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최적 자산 배분을 요걸 가지고 최적 자산 배분을 실시합니다. 아까 최적이란 말 이야기했다 그죠? 효율적 지배 원리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했으니까 그래서 지배 원리에 의해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내고 그것과 이제 그 투자자의 그 위험 수용도와 맞는 그죠? 자산을 찾아내면 최적 자산 배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 영어로 SAA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 그래서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키워드 요겁니다. 장기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이 변하지 않는 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전략. 그래서 장기적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그걸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뭐 6, 무위험 자산의 4,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효율적 투자기회선이다. 효율적 투자기회선. 아니면 뭐 추적 오차를 반영한 효율적 투자기회선. 이 추적 오차를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까 이렇게 지배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내가 코스피 200을 추정한다고 해서 코스피 200과 똑같이 움직이는 펀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똑같은 200개를 산다고 해도 그 코스피 200 지수의 시점과 내가 구성하는 나는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 때 좀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가격이랑 내가 살 때 가격이 달라요. 왜?
시점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사게 되면은 내가 많이 사게 되면은 계속 금액이 올라가죠. 매수가 많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적으로 구매한 전체 가격은 내가 봤을 때 가격보다 더 올라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는 또 똑같이 200개지만 내가 시장에서 200개를 못 사, 지금. 나는 150개밖에 못 사. 그러면 또 그래서 차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추적 오차.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오차를 우리가 추적 오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적 오차 때문에 일종의 이렇게 밴드처럼 나와요. 밴드. 그게 이제 추적 오차를 반영한 효율적 투자 기회 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어쨌든 효율적 투자 기회 선이 이론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실행 방법 네 가지. 제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기대 수익률 측정 방법, 뭐 이제 추세 분석법이라는 이런 것들과 구분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 가치 접근 방법. 시가총액 비율대로 구성하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100이다. 그럼 코스피 200에 있는 200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비율대로, 시가총액 비율대로 나도 포트폴리오를 그 비율대로 200개 종목을 구성하는 거죠. 내 금액에 맞게. 이제 그걸 시장 가치 접근 방법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시장 수익률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다음에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은 아까 그 지배 원리에 의해서 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배 원리에 의해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내는, 그걸 우리는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제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이라고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다음에 투자자별 특수 사항을 고려하는 방법.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투자자별 특수 사항을 고려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건 사실 잘하는 애 거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사한 기관 투자가의 자산 배분을 모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입니다. 네 가지. 전략적 자산 배분하는 방법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또 자산 배분 전략. 근데 전술적 자산 배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좀 짧게 보는 거죠. 중단기적으로. 그죠? 중단기적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자산 구성을 적극적으로 변경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대로 자산 배분을 해놓고, 그죠? 중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을 보고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자산 배분. 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역투자 전략과 증권시장의 과잉 반응 현상입니다. 과잉 반응 현상. 뭐냐면 역투자 전략은 오르면 이제 올랐으니까 팔고, 떨어지면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고, 이렇게 이제 올랐을 때 팔고 떨어질 때 산다고 해서 그걸 역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투자 전략이고, 증권시장의 과잉 반응 현상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랐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미국 국채 금리 올랐다, 큰일 났다, 이제 다 팔아라 이래가지고 완전 패닉. 그래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러면서 다시 좀 오르고. 그러니까 결국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패닉이 와가지고 이만큼만 떨어져야 되는데 요만큼 떨어지고, 오를 때도 요만큼만 올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 좋단다 사자 이래가지고 이만큼 오르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서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걸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거죠. 예측해서 내가 매매하는 전략.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실행 도구. 그러려면 일단 이론적 가격을 처음에 계산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 평가 모형에 의해서 이제 가치가 얼마냐, 이론적 가격. 그래서 주식의 기본적 분석. 아니면 이제 요인 모형 방식 같은 걸로 이제 그 주식의 가격 계산해내고. 다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아내죠. 지금이 싼가 비싼가, 매매 타이밍, 들어갈 때인가 아닌가 잡아내고. 다음 이제 포뮬러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이제 비중을, 정액법은 위험 자산의 투자 금액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할 때 정액법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펀드는 주식에 무조건 1,000억 이하라고 하면 수익이 많이 나건 떨어지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 1,000억을 계속 맞춰 나가는 거죠. 1,000억을. 정액법이고, 정률법은 그 위험 자산의 투자 비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자산의 6, 무위험 자산의 4다라고 하면 계속 이게 수익이 많이 나도 팔아가지고 6으로 맞추고, 그러니까 6대 4로 비율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률법. 방식이 이제 포뮬러 플랜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실행 도구 이름은 전술적 자산 배분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가 이제 섞여서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 아까 기대 수익률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 실행 방법,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 실행 도구, 요 세 가지를 섞어서 이제 뭐 바른 것은 그러니까 찾아내라고 할 때 또 찾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산 배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술적 관점에서는 이제 개별 종목을 선택한다. 이제 전술적 관점에서 개별 종목.
이제 자산 배분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어떤 종목을 넣을지 개별 종목을 선택하면 되고 세 번째 단계. 이제 네 번째 단계 선택했으면 이제 굴러가겠죠. 굴러가면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할 거니까 모니터링 하다가 뭐가 좀 안 좋다. 포트폴리오 수정, 그죠? 투자 성과의 사후 통제, 요 순서, 그죠? 순서 이렇게 하면 됐고.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 수정 보시면 포트폴리오 구성 후에 예측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상황 변화로 기존 포트폴리오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해야 될 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이 있습니다. 두 개의 용어 잘 알아두세요. 용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리밸런싱은 상황이 변화했을 때 포트폴리오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 6대4로 했는데 이게 뭐 7대3으로 바뀌었다. 주식에서 수익이 잘 나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6대4로 바꾸는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밸런스를 조절한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이 변했을 때 그냥 그러면 지금 주식 이런 것들이 수익이 좋네? 주식 시장이 좋은갑다. 야, 그럼 이거 한 8대2로 바꿔버려. 상황 변화 시 포트폴리오 구성을 수정하는 걸 우리는 업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딩.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과 측정. 성과를 측정해야 이제 이런 것들도 할 거니까, 그죠? 성과 측정. 그래서 성과 평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건 단순한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 났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과 측정이라는 거. 성과 평가라는 거. 성과는 뭐냐? 그러면 뭐 수익률이 몇 프로 났으면 이 수익률은 어때서 났지? 자산 배분을 잘했나? 아니면 이제 종목 선택을 잘했나?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았나? 그런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투자 과정 전체를 진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한 피드백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성과평가. 이제 방금처럼 원인도 분석해보고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측정하려면 일단 수익률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기간 투자 수익률을 앞에서 우리 공부했다, 그죠? IRR, 내부 수익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죠?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2장 투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열문항이 출제되기에는 내용이 조금 작아요. 우리는 뭐 그래도 어쨌든 8문제 맞추면 되니까, 그죠? 근데 8문제 맞추면 되고 어쨌든 핵심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살이 붙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다 하시고 이론 다 하시고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면서 그 문제에서 또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하니까요. 아주 효율적인 수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